최근에 M&A 관련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호아시아나의 새로운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식도 있었고, 앞전에는 웅진코웨이 관련 소식도 있었죠. 웅진코웨이, 웅진그룹에서 코웨이를 매각했다가 다시 품 안에 품었다가 다시 매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넥슨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엎어졌지만 그만큼 지금 M&A 시장이 상당히 많이 뜨겁고 핫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핫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을 크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M&A 시장이 상당히 많이 짭짤하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그룹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0년, 2006년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2006년 당시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이제 삼키게 됩니다. 웅진그룹도 마찬가지였죠.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극동건설을 매수하게 됩니다.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매수,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많이 호황이었고, 관련 회사였던 이제 건설주, 이제 건설회사 주식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M&A 시장에서 이 건설회사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호그룹도 그 M&A 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을 매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거의 좋은 날이 거의 몇 년 못 갔죠. 아마 3년도 못 갔을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대부분의 건설주, 이 부동산 거품이 다 빠지면서 건설주들이 다 폭락을 합니다. 그 뒤에도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 상태도 지금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만큼 금호그룹 내부적으로도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금호그룹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금호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금호타이어라고 생각하는데,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매각이 됐었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 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율 45%가 이제 더블스타로 가면서 사실상 지금 금호타이어의 주인은 더블스타입니다. 매각 당시에는 이제 채권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은행이 채권단 같은 경우가 채권단 산업은행이 매각을 조금 주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고 타이어의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타이어 기술력이 트럭과 이제 대형 버스 쪽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기술력을 이미 조금 충분히 인정받는 회사였고, 승용차 타이어 부분에서 약점인 부분을 시장에 좋은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매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채권단 역시 동의를 하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매각 조건은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3년 동안 매각 금지, 그리고 고용을 보장하자, 그리고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 이런 조건으로 매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금호타이어란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중국의 더블스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아시아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룹 매출의 60% 수준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했었죠.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넘버 2, 그리고 항공산업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988년에 설립해서 지금 임직원 수만 해도 거의 10,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조,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됐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00년대만 해도 우리 금호그룹 하면은 누구나 인식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금호 산업, 뭐 고속, 타이어 뭐 다 잘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호그룹은 상당히 업계에서 인정해주는 대기업이었지만 이번 매각 사건, 이제 매각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금호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인 아시아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시가총액 부분이나 자산총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재계서열 순위적으로도 한 60위 정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그룹 하면은 이제 건설회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병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게 바로 합병입니다. 인수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 지분을 이제 사서 경영권을 확보하지만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PC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IT 회사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IT 회사였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다음은 코스닥 상장사였고 코스닥은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합쳐져서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음은 사라졌죠. 법인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PC에서 다음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곤 있지만 다음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법인은. 이게 바로 합병이다.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른 합병 당하는 회사는 사라지는 게 바로 합병입니다. 인수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똑같이 합병도 지분을 사는 거죠.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확보하지만 기존의 사업,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게 바로 인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M&A 관련 소식을 보시면은 컨소시엄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금호아시아나 소식을 보더라도 HDC와 미래에셋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리고 애경그룹이 스톤브리지 캐피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참여하겠다. 이런 소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컨소시엄이 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소시엄은 협력자, 동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 봤을 때는 공사채나 주식 이런 유가증권을 함께 단독으로 인수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께 인수하는 대상자를 바로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하려면은 자금이 거의 1조, 2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대기업도 현찰을 1조나 2조만큼 보유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A 시장을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투자의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있죠. 구글. 제가 생각했을 때 2000년대 가장 성공적인 M&A를 한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유튜브를 1조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요즘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핫하죠. 지금 뭐 거의 시가총액적으로도 10배가 넘는 수익을 이미 거둬들인 게 바로 유튜브 인수합병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 그리고 스마트폰 플랫폼,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구글의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역시 페이스북과 함께 좋은 인수합병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이마트와 롯데쇼핑, 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과거에 인수합병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주관한 인수합병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금융회사나 투자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최근에 개봉한 블랙머니인가? 그거 보시면은 한은은행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그것도 재무적 투자자의 대표적인 M&A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주로 M&A 시장에 참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먹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뭐 먹튀 논란이 있을수록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겠죠. 네. 이런 재무적 투자자 같은 투자가 이런 부분이 있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M&A 사건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D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수전에서 예상 인수 자금이 한 70에서 뭐 명확히 어느 정도 돈이 지출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전략적 투자자가 주관을 하는 M&A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가 보통 70에서 80% 지분 자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 인수 금액의 한 20에서 30%를 부담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초가 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협상 단계가 공개되진 않았죠. 여러 가지 잡음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아마 이 합병에 관한 협상은 2020년 거의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 그 이유가 우리나라 지주법상 지주회사는 증손자 회사의 지분율을 100% 보유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주법 기준으로 봤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HDC 지주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HDC 현대산업의 자회사의 회사가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밑에 제가 또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아나 그리고 세이버 개발 에어포트 핵심 사업인 에어부산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주법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 6개의 자회사 HDC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 회사들의 지분율을 100% 보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끊어서 모기업 자체를 HDC 현대산업개발로 가져가고 있고 지분 같은 경우에는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통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분할 매각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 협상이 상당히 많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금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사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대한 M&A 같은 경우에 좋은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웅진코웨이처럼 금호그룹처럼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향후에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승자의 저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위 항공업계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한 800%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한 600% 되죠.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차지되어 있고 이 부채 자체가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가 거의 수천억 합니다. 수천억. 이 비행기 가격이 거의 부채로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 성과를 얻으려면은 엄청난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엄청나게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거의 어떻게 아시아나 항공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도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인 HDC보다 리스크 부담이 더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워낙 M&A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일 뿐더러 지난해에는
거의 뭐 3조에 가까운 인수금융 실적을 내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적인 재무적 투자를 하지 않았나 지금 업계는 평가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산업은행 역시 이번 인수금융을 통해서 전환사채를 출자했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도 재무적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잘 일이 풀렸을 때 투자 차익은 한 5천억 정도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같은 걸 구성을 할 때 미래에셋과 HDC가 그러겠지만 보통 이제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향후에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가 가져가는 조건을 다는 게 바로 풋백 옵션이다. 거의 모든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풋백 옵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됐다.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사들도 이 항공기를 부채 처리, 리스를 하고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회사에서도 항공기를 사서 이 항공기를 리스해주는 이런 펀드를 보유하는 게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펀드 구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항공기 펀드가 요즘 글로벌 추세적으로 조금 핫하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이번 일이 잘 성사가 된다면은 항공기 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항공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A와 금호아시아나 관련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M&A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